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 확정 이후 미국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우리 증시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45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2개월 만에 700선을 내줬습니다. 환율은 외환시장 개장 직후 141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환율과 금리가 함께 상승하면서 대형주와 우리 주가지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4% 이상 빠지면서 5만 원대 간신히 턱걸이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이러다 4만전자 되는 거 아니냐며 개미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마저 폐지된다는데도 도무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우리 주식시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뭘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 1,000만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일시납 필요.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에서 신청사 건립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배정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또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 후에 벌써부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코인이 급등하고 있고요. 네. 주식 시장도 아주 요동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예상 밖에 아주 큰 폭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들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글로벌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더욱이 이제 자동차 하게 되면은 미국이 규모도 크지만은 자동차의 기준을 제시할 정도로 표준 모델이거든요. 네. 따라서 미국의 정책 방향이 바뀌고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는데 트럼프 당선이 재선이 되면서 자국 우선주의, 미중 간의 경제 갈등 이게 더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그 트럼프 당선자가 추진하던 부분들이 내연기관차를 선호를 하고 석유자원을 선호를 하고 또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를 배제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기후변화 협약 탈퇴는 기본이고 첫날부터 뭐 배터리와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 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금 우려사항이 상당히 크게 우리 입장에서도 그 영향이 전 분야로 끼칠 거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예. 또 대한민국이 자동차하게 되면은 이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또 배터리 산업이 이 글로벌 서방에 대한민국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책이 우리가 일명 플랜 B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요. 또 움직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뭐 강화하겠지만 트럼프 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가 아메리카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관세 부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대미 흑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좀 줄 거다 그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뭐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 못하고 있는 것이 원래 관세가 25%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론 정치적 구호도 있는데 100%를 올렸어요. 4배로요. 그러니까 원래 25%는 못 들어오는데 4배니까 1,000만 원짜리면은요. 1,000만 원 세금 내서 2,000만 원에 팔려는 거니까 팔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유럽도 원래 10% 관세여서 저렴한 중국차가 유럽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10%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결국은 반대하는 국가들, 독일 같은 데는 결사 반대했지만은 결국 이 통과가 돼서 전체적으로 31% 추가 관세가 들어가면서 거의 뭐 중국차가 유럽도 막힌 상황이어서 일단은 중국차가 뭐 다른 제3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하고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대미 흑자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흑자가 커졌다는 얘기는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긋고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요, 이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보복 관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너무 큰 나라들, 우리나라도 한 5나라 중에 하나가 포함될 정도로 흑자가 규모가 커요. 이런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자가 뭐 최소 10%에서 20% 정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미국으로 갈 때 국내 완성차는 10% 관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10%나 20% 추가 들어가면 수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메이드 인 USA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라바마 조지아에 있는 현대 기아차 또 전기차 전용 공장 이번에 준공하는 조지아 공장도 마찬가지로 메이드 인 USA거든요. 그러나 이 국내에서 완성차 뭐 제니스 같은 거 수출할 때 관세에 대한 부분들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미 흑자가 늘어나서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미국산 이 에너지원을 좀 늘리겠다. 다시 말하면은 보통 이 우리나라가 이 중동에서 보통 원유를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산 뭐 석유 제품, 가스 제품 같은 걸 늘려서 비용은 비싸더라도 수입 다변화시켜 가면서 대미 흑자를 좀 줄이겠다.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흑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이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은 그냥 놔두질 않기 때문에 좀 더 서둘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산업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아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 말씀도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대폭 뭐 수정 혹은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와서 이 IRA 하면 또 친환경 정책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 산업 수혜를 많이 받아왔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좀 충격이 있을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보조금 없애버리고 또 세제 혜택 같은 것들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이번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서 세팅이 돼서 이게 이제 정상 가동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실제로 이거를 아마 최소한 대폭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폐기 얘기가 폐기가 되려면은
미국 의회를 상원, 하원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아마 보셨겠지만 상원이 이미 공화당으로 석권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100명 중에서 51대 49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리고 하원은 원래 공화당이 석권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아직 최종 결과 안 나왔지만은 다시 재석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원, 하원 다 공화당으로 가져가니까 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면서 의회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요. 뭐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에 대한 것들도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공화당 내 그 의원들 중에서도 IRA에 또 찬성하는 그런 의원들도 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맞습니다. 조금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폐기까지는 안 가고 그러나 분명히 개정이 되는데 개정이 되면 어떤 항목이냐. 예를 들어서 FEOC 같이 해외 우려 집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중국의 배터리 원자재부터 의존도 또 합작회사 같은 거 비율 같은 걸 정하는 건데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만든 게 해외 우려 집단이에요. 중국 업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화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합작회사도 중국 회사가 30% 미만이었는데 이걸 뭐 10% 미만으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상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어요. 네. 더욱이 이제 배터리 원자재부터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뭐 중국만 90% 이상 공급하는 원료들도 많아요. 그걸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내연기관을 선호를 하고 전기차에 대한 거 배터리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중국 원자재에 대한 공급을 차단하거나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다른 품목도 비롯해서 중국의 의존도 90% 이상 되는 품목이 50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요. 예전에 우리 염화칼슘이나 요소수로 인해서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첨단 제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큼 중국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동반도에서 주문하면 하루 이틀에 배 타고 그냥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소싱하는 건 당연한 흐름인데 이게 우리가 50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800까지 해서 많이 노력해서 줄인 거예요, 이게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배터리 원자재부터 뭐 히토리오 원료부터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원료가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거를 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게 오직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이걸 전략 물자로 해서 흔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간에 유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트럼프 일기 때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일기 때 얼마나 그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처음에 일기 집권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향인지 또 측근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번째 집권하면서 지금 트럼프 측근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또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이미 접촉을 하고 있고 당선되자마자 다음날 우리 대통령하고 12분 동안 전화 통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랜 B를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위기라 생각하지 말고 역시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하면 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실질적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면 도리어 좋은 사례를 또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예상을 해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사꾼에 대한 부분들은 주고받는 어떤 감각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더욱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말할 필요 없고 뭐 방위비 제협상 문제라든지 심지어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미 FTA도 제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 왜냐? 트럼프 일기 때요. FTA가 제협상 하면서 픽업 트럭이 미국만 갖고 있는 300만 대 시장이어서 해외 우리가 처음으로 열리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재개정하면서 이 픽업 트럭을 10년 또 연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국의 좀 불리한 부분의 협약 내용은 마음대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의 논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FTA, WTO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냉정한 분석 또 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좀 더 미리 반걸음 앞서서 감지를 하고요. 장사꾼의 논리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만들어오면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대미 흑자 문제라든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또 미국의
투자하는 국내 배터리 회사나 제작사 회사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챙겨서 국익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공격들 잘 우리가 좀 방어를 해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이 저는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연거푸 삭감하면서 통합 신청사 건립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최근 상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상주시 공무원 노조 조남배 부지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남배 부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 공무원 노조 부지부장 조남배입니다. 예. 자, 지금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촉구 대회를 가지셨다는 소식인데, 자, 통합 신청사 건립이 역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겠고요. 네,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부터 통합 신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성명서도 발표하였고, 상주시 의회 예산 삭감 철회 요구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주시 의회에서는 이번까지 총 4번의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습니다. 예. 상주시 직원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업무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통합 신청사 건립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늦어질수록 인건비와 자재비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여도 준공까지 10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1년이 늦어질수록 예산은 50억 원씩 증가되어 건축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추가적인 예산 증가는 상주 시민 모두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노조 상주시 지부는 더 이상 통합청사 건립을 미룰 수가 없어서 결의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번까지 이제 총 4번이나 이제 예산 삭감을 상주시 의회에서 한 건데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건축 공사비는 점점 더 불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달라 이런 결의대회를 가지신 거고. 네. 자, 지금 현 청사가 많이 노후되고 또 협소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느 정도나 이렇게 불편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주시 청사는 건립된 지 4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이며 내진 보강도 되어 있지 않아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의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네. 또한 정부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계획에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 청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청사는 2025년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공간이 협소한 현 청사를 내진 보강한다면 현재 추정하는 사업비만 500원 정도 그리고 약 2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해서 임시 사무공간이 필요하며 또 주차공간과 부대시설이 부족한 협소한 현 청사를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이 경제성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무공간이 부족으로 업무 중 캐비넷을 보려면 의자를 빼고 넣고 문을 열려고 하면 통로가 좁아서 동료 직원의 의자를 밀쳐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네, 그리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민원이 오시면 상담에 필요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기퉁이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2개의 부서는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과 직원들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청사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요즘은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아주 많으며 민원인이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청사 내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멀리서 한참을 걸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40년 가까이 된 노후된 건물 또 내진 보강도 필요하고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사무실도 비좁고. 그리고 또 25년까지 내진 보강을 하라는 정부 지침이 또 있었군요. 그래서 그 정부 그 내진 보강을 하려면 또 보강 공사비도 따로 또 500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벌써 4번째 삭감인데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청서 건립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맞습니다. 통합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1단계 행정안전부 건립 용역 타당성 심사와 2단계 경상북도의 재정투자심사, 3단계 상주시의회 공유재산 심사라는 3단계의 공적인 심사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500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전에 첫 단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받기 위한 심사 수수료를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이 사업 타당성 조사는 500억 원 이상 공공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걸제하는 그런 절차라고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쭉 우리 부지부장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왜 시의회에서는 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나? 그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될 텐데 시의회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이거를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상주시의회는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예산을 승인해 주셨었습니다.
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후속 절차로 행정안전부에 사업비와 청사 규모 등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뢰하는 그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 예산인데 왜 계속 삭감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답변이 안 나옵니까? 왜 삭감하는지 그 이유를 안 밝히고 이렇게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당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거 이러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네. 뭐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전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 그 이유군요. 예. 자, 신청사 건립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위치보다는 좀 더 외곽으로 나가자 이런 의견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말들은 조금 전에 여론과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노조에서는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는 4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이고 내진 보강도 되어 있지 않아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의 안전에 매우 취약하며 빠른 시일 내에 통합신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후보지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치고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지로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일단 그 결과를 수긍하고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새롭게 좋은 의견들이 보충, 보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상주시는 도심의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공간 혁신구역 선도사업 최종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 혁신구역 내에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고 신청사를 중심으로 도심을 재구조화한다면 원도심을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만약 이 청사 이전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시민 모두가 바라는 공간 혁신구역 선도사업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 위치 문제가 가장 핵심인가요, 혹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해 초에 이제 신청사 건립 설문조사가 졸속이었다. 공정성과 정당성이 결여됐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건립 부지는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설문조사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지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상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청사 이전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일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나왔다고 이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일단 그 공정성과 그 적정성으로 선정된 이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새롭게 좋은 의견들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준다면 그 과정에서 통합신청사가 잘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신청사 건립 그 자체는 찬성을 하는 거죠.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일단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수료가 이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요. 혹시 이게 뭐 이권 다툼 뭐 이런 것도 좀 결부가 돼 있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겠네요. 예,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렇죠. 뭐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 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예. 자, 통합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청사는 매우 노후되어 시설물과 안전관리,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의시설 부족과 사무실 공간 부족 등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질 낮은 행정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과 함께 공간 혁신구역 선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진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상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로서 시의회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통합신청사 건립은 상주 시민을 위해 상주시와 상주의회가 다 함께 한마음으로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상주시 의원들께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상주 발전만을 생각하시고 소신 있는 판단으로 의정행 활동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상주시 공무원 노조는 미래의 상주 랜드마크가 될 통합신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공무원 노조 조남배 부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바로 이어가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뭐 계속해서 10%대를 못 벗어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0%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17%로 연이어서 1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조사보다는 2%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예.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4%로 긍정도 그렇고 부정도 그렇고 17대 74. 임기 들어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뭐 일주일 내내 저희 라디오 오늘 시간에서 이제 그걸 분석해서 하나하나 따지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밝힌 그 대책을 보면은 그동안 뭐 한동훈 대표가 좀 요구했던 것도 좀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김 여사 최대한 대외 활동 자제하겠다.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특별 감찰관 추천해 주면은 받겠다. 뭐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좀 궁금했거든요. 자,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수용 의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자 언론에서 또 다시 한동훈 대표가 허리를 또 굽힌 거 아니냐라는 그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 대표의 이 반응은? 어쩔 수 없는 딜레마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충돌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별이냐 결별이냐 이렇게 되면 한 대표도 상당히 또 당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한 대표로서는 불가피한 수용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도 바로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전환 노력이 보인다. 그래서 함께 한번 잘해보자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사과, 윤 대통령 사과죠. 또 중단,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이죠. 그리고 설치, 제2부속실이고 또 특별 감찰관에 대한 임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이거나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주도해서라도 추진해 나가겠다.
대통령과는 더 이상 국정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또 각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또 당을 완전히 지금 집권 세력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만 있다면은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임기가 2년 6개월 절반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 이상은 충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역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또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고위원 발로, 주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 최고위원들이죠.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수사 범위를 축소하든 또는 제3자 추천을 통해서 특검을 임명하든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더 민주당을 향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자, 한동훈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죠.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건 한 2, 3일 전 얘기였고, 자,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가 한동훈 대표 그 본인과 또 가족들 있잖아요. 뭐 부인 비롯해서 뭐 장인, 장모, 뭐 모친까지 그 아이디로 해서, 본인들 아이디로 해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에 대한 아주 수위 높은 그런 비방글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썼다는 그 뉴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비방 그 수위가 높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자 친윤계에서는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된다, 뭐 당무감사 수사 의뢰해야 된다, 길길이 지금 날뛰고 있는 상황이고, 친한계 쪽에서는 이거 동명이인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좀 수습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뉴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허앵크 말씀대로 윤한 갈등이 잠복해 있지만 또 불거지기도 하는 등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을 빚기 또는 논란을 빚기 전에 하긴 먼저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족까지 동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를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한다.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친윤계에서 공격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좀 잦아드는 듯 했지만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이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력이 또 좀 약해지면 언제든지 친윤계 쪽에서는 반격하면서 왜 대통령 국정 동력이 좀 발휘되도록 안 도와주냐. 우리 게시판에서 공격하는 건 뭐냐. 근데 글쎄 저도 제가 개인적인 차원의 분석입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 아이디로 공격을 하면은 금방 드러날 일인데, 이것을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가족이 했다라는 것은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크게 불거지는 이유는 여전히 기자회견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그 답변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여전히 윤한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는 게, 이게 본인만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게시판이란 말이에요. 본인 인증 과정까지 다 거쳐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지금 친한계에서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동훈 대표 이름 똑같은 사람, 그리고 또 뭐 모친, 장인, 장모, 부인까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가족의 이름까지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 동명이인이 가족 전체가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지금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까지 총동원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것도 당원 게시판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공격했다. 그것도 이해는 안 되잖아요. 야, 이거 진실이 뭘까요, 이게 진짜? 상당히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해킹을 당했는지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그리고 또 누군가가 계속 뚫어져라
그 내용을 보고 유심히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파장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예. 지금 제 생각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엄청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큰 일인데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이거 명명백백히 밝혀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너무 억울하니까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묵묵부답이죠. 한 대표는. 그럼요. 허앵크 말씀대로 그렇게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이게 논란이 계속해서 또 윤한 갈등으로 불이 붙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일 테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해명하려 들 경우에 또 다른 또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건 아닐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저 역시 프랭크 말씀대로 왜 명쾌하게 해소하고 넘어가지 못하는지는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성정을 봐서는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그냥 넘어갈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예. 자, 명태균 씨 관련 소식 좀 잠깐 좀 보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내일 있다 그러죠. 실질 심사가 이제 내일 결론이 날 텐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 이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지금 명명백백히 수사를 다 윗선까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명태균, 김영선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지 않을지 저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이 부분이죠. 일단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 구속이 될 것이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증거인멸, 증거와 관련된 부분들의 발언들이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 명태균 씨 본인도 그렇고 명태균 씨 주변을 둘러싼 김영선 전 의원이나 강혜경 씨 또 운전을 했다고 하는 김모 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허앵크가 궁금해한 부분입니다. 어느 선까지 조사를 거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시 대표, 지금 현재 의원이죠.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했고 또 김건희 여사와는 문자도 이제 주고받았고 공천 관련되는 이야기도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수사될 거냐?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안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뭐 다른 수사도 그렇지만 이 현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또는 다른 서면 조사 방식으로 수사가 될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요즘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던데 명태균 씨 그 변호사 있잖아요. 김소연 변호사. 그 전에 이제 뭐 이준석 의원과는 완전히 뭐 거의 뭐 원수지간 뭐 이 정도로 지금 알려진 그런 변호사인데 이준석 의원뿐만이 아닐 겁니다. 상당히 또 정치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또 할지 모르는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가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또 앙금이 남아있는 인물들, 인사들이 있는 것이죠. 예. 김소연 변호사 등장 이걸 뭐 어떻게 보셨어요? 무료 변론한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무법인의 항우여 전 의원, 전 비대위원장이 있다고 했나요? 저는 그렇게 이제 언론 보도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과는 명확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뭐 대통령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상당한 정치적 대응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가만히 대해서 명태균 씨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지 그 성격과 완전히 또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도 그런 오해를 좀 더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변론을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 차원에서 뭐 정치와는 무관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도 될 텐데 김소연 변호사를 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이익 차원에서 좀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명태균 씨를 변호한다기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을 좀 변호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이준석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눈길이 자주 갑니다. 요즘 방송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꼬리 내리기 또 그동안 외부로 많이 이제 발언하고 폭로했던 사람들이 좀 잦아들고는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강혜경 씨나 통해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도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야기는 끝날 때까지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잠시 잠잠하지만 또 12월 달에 또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을 때 계속 관련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어제 오늘 뭐 양일간에 거쳐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 공천에 어떤 좀 개입 정황, 뭐 녹취,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궁지에 좀 앞으로는 좀 몰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내일이죠 본회의 통과될 그렇습니다. 예정인데, 네. 자 민주당에서 이제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14가지였잖아요. 여기서 딱 2가지만 하겠다 그러면 주가 조작과 명태균 관련 그 공천 개입 문제만 하겠다. 이렇게까지 수정안을 내놨는데, 자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이 또 반복되는 겁니까? 거부권?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 특검법의 내용을 축소하고 제3자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은 야당에서 이제 2명 그리고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쪽으로 이제 내용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를 할 것이고 딱 2주 뒤인 28일 목요일 이제 국회에 다시 재표결에 붙여지거든요. 그때 지난번에 이제 4명이 이탈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또 친윤 친한파라는 것이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친한파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오면 8명 이탈이 되면서 무기명이니까 통과되지 않겠냐. 이것을 일단 민주당은 노리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28일은 이재명 대표의 2번의 선고가 나오고 난 이유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죄냐 유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한동훈 대표의 입지도 또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통과되고 나면 당 내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에서는 빨리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 역학상으로는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모를지라도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안 하는데 친한계 이탈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또다시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이탈표가 그 정도 나올지 당장에 뭐 올해 내로 또 이달 내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답식으로만 좀 여쭤봐야겠네요. 자 이재명 대표 내일 1심 선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관해서 이제 어떤 결론 나올 것 같습니까? 윤석열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80만 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무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어떻다는 것도 제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그런데 대체로 이제 여론 나오고 있는 상으로 보면은 25일 이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게 물론 둘 다 1심이기는 합니다. 일단 상당히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